대체할 수 없는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일 새해 첫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연말에 조금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시장 상황도 그래서 휴가 겸 잠깐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또 연말 사이에 아주 또 슬픈 소식도 전해졌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비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힘든 상황에서 연말에 또 그렇게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저도 호주 이제 갔다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알았거든요. 국내 뉴스는 거의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제가 한 3일 정도 자리를, 방송을 다 이제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하고 호주가 지금 이제 시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차가 한 40도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영하 기온에 있다면, 호주는 3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이 약간, 40도 정도의 기온차 때문에 조금 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약간의 목감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푹 쉬고 와서 그런지 일주일 정도 쉬고 와서 그런지 또 상당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개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제 개별 종목장은 분명히 있었던 날이고요. 시장이 좀 시원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종목별로 시세를 내주는 섹터가 꽤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전선 변압기라든지 로봇 등등, 그리고 화장품, 이런 몇몇 섹터 가운데 특히 이제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종목별로 좀 그래도 시세를 내주는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새해가 일단 밝아오면서 워낙 작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는 좀 나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을 저 가져보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올해 계속적으로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함께 시장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해가 또 됐으면 합니다. 금방 다녀왔습니다만, 네,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호주를 다시 재방문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국내 시장을 아예 안 봤거든요. 국내 연락도 안 받았고, 뉴스도 안 받고, 국내 그냥 시장도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지금 그냥 사운드로 그냥 이렇게 팟빵인가요? 그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이야기부터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38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2,400포인트대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로봇 관련주가 강세 출발했던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와 그다음에 전선과 전력 설비, 우주항공, 방산, 피팅 밸브, 조선 기자재, 원전, 유리기판, 화장품, 증권은행 등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죠. 금리 반등이 또 있었고요. 차익 실현 우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에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미국 시장도 조금 나쁘게 끝났습니다.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4.6%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S&P 500도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오후에 장 마치면서 보니까 또 미국 선물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사이에 좀 빠졌었기 때문에 연초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방산과 조선, 해운 등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2차전지 부진이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 막판엔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좋았는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소식에 로봇 관련주 일제히 약진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포함한 한두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산업재 섹터 동반 강세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순매도를 보였지만 산업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특징이고요. 특히 로봇이 급등하면서 산업재 섹터 가운데 가장 또 관련이 높은 섹터로 보이는 방산, 특히 LIG 넥스원, 하나유로스페이스 등과 같은 부분들이 속등을 했고요.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도 속에 반도체와 2차전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8.2% 전년 대비 증가한 6,838억 불을 달성했고요. 역대 최대 달성과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2거래 연속 상승 보이면서 로봇과 화장품 테마 강세 보였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약세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총 6위 안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로봇 테마 동반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로봇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테마군도 강세 합류했고요. 대주주 판단 관련해서 연말에 이제 신용장고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신용장고가 상승 추세로 복귀하면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 강세를 1월 달에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단 제한을 했고 다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공개 직후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오징어 게임 2 관련주, 특히 뮤직 스튜디오 등이 글로벌 1위 소식에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장중에 부담 요인이 됐는데 주가주 선물이 갑자기 빠진 요인도 여기에 있다 봅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오전 중에 발표됐던 중국 차이신 PMI가 50.5로 확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예상치 대비 부진하면서 이 부분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또 별로 좋지는 못했죠. 전월 51.5 정도였는데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수요 악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기업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개장 직후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이 부분도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약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로 한국은행 국제국장의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 예상 등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안정을 다시 찾았고요.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와 운수 창고, 운수 장비, 부품 등이 강세 보인 반면 제약과 전기가스, 보험은 약세였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건설과 인프라, 원전, 방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초대형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95조 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와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C 현대 일렉트릭 등의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기기 이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 테슬라가 4거래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종인 LG화학과 에코프로머티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도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종가 무릎에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24년 마지막 거래일의 개별 이슈와 컨퍼런스의 기대감 때문에 연말에 특히 리가켄바이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며칠 올랐었습니다. 상승한 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했다는 부담감,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연초 그리고 여러 가지 학회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죠.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등은 약세를 보였고요. 특징주로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아와 약 6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공시하면서 급반등 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2월 다이 부착기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치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 중에 눈에 띄게 한미반도체 아웃퍼폼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로봇 섹터 등의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나타내면서 강세였고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와 건설 강세 보인 반면 출판, 매체복제, 일반 서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매크로 지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매크로 지표 하나만 올려주시면 주요 증권사의 25년 코스피 상하단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아주 높게 이야기한 데가 SK네요. SK가 3,200포인트까지 받습니다. 저점은 2,416포인트 정도까지 받고요. 신한투자는 3,100에서 2,600 정도까지 받고 제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본 곳이 IM이네요. 2,750이 고점, 저점이 2,250까지 봤습니다. 글쎄요. 이게 회색 부분의 가운데 부분은 24년 코스피 범위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하단 부분들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작년 하단하고 25년 하단을 얼추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상방 쪽은 조금 더 높게 보는 쪽이 좀 더 있네요. 지금 SK증권에서 3,200포인트까지 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키움, LS 대신 유한타는 3,000포인트까지, 신한투자가 3,100 정도까지 봤고요. 삼성이나 신영, NH 등이 2,850에서 2,900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코스피 전망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만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IM이 2,750까지 그리고 SK증권이 3,200까지 봤으니까 꽤 많은 갭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저점 하단은 2,400에서 2,350 정도 수준이 좀 많고 조금 더 많이 빠진 쪽은 2,300도 살짝 깨는 곳을 한 세 군데 정도는 2,300을 살짝 깨는 쪽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글쎄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일본 증권사들은 또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정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항상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은 틀립니다. 그 증권사들이 대부분 레인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추정을 하는데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어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해보시라고 첫날이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50에서 2,300 코스피 기준 그 정도면 PBR 기준 0.8배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2,300에서 2,350, 2,300 정도 이 정도면은 바닥권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정치, 그러니까 올해 어닝의 추정치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달렸는데, 결국 다른 곳의 추정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도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 중후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있다면 수출주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기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닝 추정치가 4분기가 지금 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어닝 추정치가 빠져 있는데, 이게 내년 추정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추정치 25년 추정치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바닥을 보고 조금 올라가 준다면은 글쎄요. 기존엔 제가 작년에는 2,750을 고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또 언제든지 추정치는 바뀔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점이 더 중요하겠죠. 고점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겠지만 저점은 빠지면 빠질수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론 현금을 가진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플레이어들은 또 저점이 어딘지가 궁금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한 2,300, 2,350, 2,300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IBK입니다만, 예, 근데 IBK의 공식적인 의견과 제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지수에 배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거지. 자, 지수는 어쨌든 어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 셀렉트하는 것이 훨씬 더 지수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맹맹이라고 하신 분 계신데 듣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제가 며칠만 좀 주시면, 예, 오늘도 좀 전에 약 받아와가지고 약을 한참 먹고 주말까지 빨리 좀 낫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로봇과 AI인데 역시 오늘은 로봇과 AI가 가장 핫했죠. 그래서 지난 12월 31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오준호, 이정호, 허종우, 임정수, 윤혜선, 오수정 등등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보유주식 여러 가지 부분들을 2,674억 정도에 상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했고 오는 2월 콜옵션 행사에 따라 양수도 거래가 마무리되면 지분율이 기존의 14.7%에서 3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되고 삼성전자는 추가 콜옵션도 보유 중이라 지분 확대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로 올라섰다는 그 부분으로 결국은 오늘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옵션을 행사한 이유가 최근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의 글로벌 그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고 지금 바로 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벌써 이야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삼성전자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핏 같은 어떤 입는 로봇 관련된 약간의 의료기기 비슷한 걸 만들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또 어떤 로봇
쪽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인 오즈노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퇴임 후에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 로봇 추진단장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엔비디아도 올해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 예정한 모멘텀도 오늘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가 오픈 AI 등의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분야를 주목하고 있고요. 25년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다가오는 로봇 혁명 시대의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올라갔고요. SBB테크도 상한가, 그 다음에 하이젠 RLM 이쪽도 상한가였습니다. 하이젠 RLM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부각이 된 것 같고, 물론 PR은 올해 기준 그 100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린시스나 뭐 SP 시스템스, 그 다음에 클로봇, SPG, 두산 로보틱스 등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이 좋아지면서 결국 로봇까지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HBM에서 시작된 것들이 결국은 확장을 되면서 결국은 뭐 HBM,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쭉쭉 넘어가면서 로봇까지 확장세를 결국 이루고 있다는 점 같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M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는 AI와 소프트웨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개발로 역할이 분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가정에 아니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정말 투입이 될 시간들이 굉장히 좀 다가오는 느낌도 좀 역시 듭니다. 더군다나 화웨이나 샤오미 등의 삼성전자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들도 하드웨어와 부품 파트너와 함께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했다 이야기 들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개발 쪽에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IM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장기적으로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추세 상승의 키가 될 것이다 보는데 지금 이제 표가 좀 전에 표가 떴었죠. 지금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공급망 구축했다는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 가지고 보면은 SBB테크, 그다음에 이렌시스, 인탑스, 우림 PTS, 그다음에 SPG, 로보틱스 이렇게 한 6개 종목 정도를 수혜 업종으로 IM증권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주요 지금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급망 업체 주목을 추천하는데 양사 대비 부가가치가 크지는 않은 종목으로 이제 대부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길게 이 섹터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좋았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오전에 한번 시초가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실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업체들이 아까 보여드린 업체들도 수혜가 거론되는 업체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양사 주도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사 주도로 부품 자체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업체들은 외주 생산 수준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막 급반등을 계속 주거나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이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아무튼 길게 보면 지금 본업 펀더멘탈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봤고 국내 대다수의 업체들은 아직은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 정도 오늘 강했고 내일 정도 글쎄요 시초가 정도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연속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너무 장밋빛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흐름으로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뭐 우리는
국내에 어떻게 지금 뭐 실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개발에 착수한다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고 지금 배달하는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잘 안 띄잖아요. 시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뭐 있는데 배달 로봇이 막 아파트 단지로 돌아다니면서 뭐 배달해주고 실제 실생활에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아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뭐 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전력설비와 전선입니다. 역시 전력설비와 전선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성장 지속 전망인데 28년도까지 지금 전력 수요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도 현재보다는 전력 수요가 3배 정도 늘 걸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또 냈는데 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연평균 13에서 27% 성장할 것으로 봤고 제조업의 리쇼링, 전기차 보급 확대 등도 전력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관련 밸류 체인의 전방위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건설주 기준화 부지 매입 중인 신규 데이터 센터까지 감안한다면 발전원인 부분에 대해서 SMR 그리고 재생에너지부터 전력기기 즉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 케이블 초과 전선까지 투자가 계속될 걸 봤고요. 미국 유틸리티 기업의 25년 캐펙스 아웃룩을 통해서 해당 영역의 투자 규모와 부문별 투자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NH증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 이 14년부터 28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치인데요. 위쪽에 짙은 파란색 케이스는 어퍼 케이스입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죠. 베스트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1.9% 정도 차지했는데 2018년도에는 근데 데이터 센터가 1.9% 전력 수요에서 28년도까지 넘어가면 12%까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한 6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2018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기존 6배 정도 늘어난다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워 케이스 아주 이제 좀 월스트한 케이스죠. 적게 쓴다 하더라도 6.7%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약 한 3배 정도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배 정도 느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아주 베스트하게 전력 수요가 좀 더 급증한다면 6배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제외하면 데이터 센터의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흐름도인데 지금 그 가운데 제일 위쪽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새가 있는 실선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공실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 5%대 정도 공실률이 나타나는데요. 그 외에 실리콘밸리를 제외하면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북부 버지니아 중심으로 빠르게 데이터 센터가 확산 중입니다. 회색은 건설 중에 있는 것이고 파란색은 운영 중에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콜럼버스 쪽하고요. 달라스, 그다음에 시카고, 애틀란타, 버지니아 쪽이 상당히 많이 건설 중에 있죠. 특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들이 버지니아가 아주 빠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콜럼버스 이쪽에 상당히 많이 건설 중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역시 버지니아 쪽에 가장 많이 데이터 센터가 포진되어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NH투자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비티,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산일전기, 그 다음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렇게 종목을 찍어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수혜주로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표 하나 보여드리면 발전원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 공급 경로와 관련 기업들 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발전 원자력의 뭐 두산 에너비티 그다음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송전 변압기 쪽이 역시 일렉트릭과 LS일렉 효성중공업 그리고 국내 특수 변압기는 산일전기 최근에 산일전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가온전선 쭉쭉 나왔고요. 배전 변압기 쪽은 이제 중조합 변압기 쪽이죠. 재령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독식표니까
종목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는 대충 보시고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산일전기가 뭐 개별주 가운데 작년 연말에 상당히 커버리지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가 최근에 또 수급이나 모습들이 상당히 괜찮았죠. 주가 움직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종가 기준 최근에 신고가를 뚫고 간 건가요? 예. 현대일렉이 굉장히 좀 자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 결국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댓글장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유빛깔 박근영 감기 빨리 나으세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상승입니다. 오늘도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좀 개인적으로 반반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자리입니다. 조선 종목은, 조선업종은 분명히 밸류 부담이 현재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밸류 부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여기서 꺾고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꺾고 내려가도 할 말 없고 더 치고 가도 사실 할 말 없는 약간 이런 국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완전히 추세 이탈 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신규로 조선을 이제 이 자리에서 조선을 고민한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많이 공고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섹터 자체가 현재부터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우세한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HT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목표주가 상향이 또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을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중고사가 꽤 많은데, 그래도 밸류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규로 조선업종을 지금 보는 것은 조금 좀 부담된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뭐 여기다가 많이 완전 신규로 새로 실른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으로 접어드는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은 존스법 개정 진행, 그리고 군함과 상선에 대해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조선업의 입지 강화가 기대되고 있고, 주요 협약이 체결될 의미 있는 전환점이 올해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인도의 협력 요청도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3.5년 이상의 풍부한 수주장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멀티플도 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5년 신규 수주와 성과도 24년의 호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높아진 밸류 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는 성장의 길이가 설명해 줄 것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밸류가 높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밸류가 높다는 것이 우려스럽고 약간 부담스럽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끌고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다 꺾이기 시작하면 또 모르죠.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선이 더 날아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밸류가 부담스럽고, 나쁘다고 하기에는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종의 신조선가 왼쪽 보시면은 벌크선, 가스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대부분 다 지금 신조선가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합산 신조선가는 약간 꺾이고 있어요.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파란색 실선입니다. 짙은 파란색 실선인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좋아지면 수출 지표로서는 상당히 좀 어닝에 대해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색 실선을 보시면 국내 후판가인데, 후판가가 지금 톤당 달러에서 빠지고 있죠. 1000달러 이상 가다가 지금 톤당 80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닝이 좋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단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선사 PBR이 지금 3배에서 4배까지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조선업종들이 PBR이 2배 좀 넘어가면은 대부분 꺾였거든요. PBR이 대부분 꺾였어요.
2배 넘어가면은 대부분 고점 치고 꺾였는데 지금 조선사들 보시면 PBR이 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적게는 3배, 높게는 4배까지.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도 그게 나와 있어요. 조선사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중장기 성장이 또 담보된다면 뭐 미래 가치가 당겨오게 될 것이다. 뭐 피크와 부담을 덜어내고 중장기 성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뭐 말을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또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가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밸류 부담 때문에 또 뭐 밸류가 PBR이 서너 배까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부담스럽다 해서 또 섹터를 조금 더 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급의 어떤 뭐 기준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근데 밸류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밸류가에 와 있다. 예,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굳이 조선업종을 하신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갖고 계시되 신규 진입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해보시라. 이걸 갖다가 뭐 많은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제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밸류가 사실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을 한번 물리면 10년 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일부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그 다음에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이 좀 좋게 올라왔는데요. 역시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순환 중에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데이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도에는 유럽과 중동 등의 미국 외 지역으로 성장 동력에 주목한다. 북미 시장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에서 피크를 쳤을 때 한국 화장품이 8%까지 MS가 올라갔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2에서 3%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남아있고 전체 10%의 하나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시장이 이제 열렸고 오프라인 90%에 해당하는 오프라인이 이제 K뷰티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더 확장된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도 성장이 이제 시작됐다게 나오기 때문에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실리콘2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북미 매출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에 유리한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관심 종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쓰기도 했죠. 제닉 마스크팩 같은 쪽입니다. 상당히 내년에 성장을 많이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이죠. 24년.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수출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작년에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달했죠. 그리고 YOY 성장률로 보시면은 24년도에 23년 대비 20%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14년부터 지금 16년도까지는 50% 넘게 가까운 이렇게 성장을 보였지만 그 뒤로 뭐 14%, 26%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22년도에 마이너스 13%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 역성장 보이고 난 다음에 23년, 24년 접어들면서 성장폭이 다시 올라가면서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 자체는 이제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보이는 상황이고 역시 성장률도 마이너스 13에서 7%, 20%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서 성장률까지 다시 회복세에 있다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밸류가 싸요. 아직도 열 몇 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40배까지 받았지만 20배 정도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중국의 비중이 50%에서 지금 25%로 중국이 줄었지만 그 다음에 홍콩도 6%대로 줄었어요. 한 20% 넘었습니다. 32%까지 갔는데 홍콩도 6%로 줄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한 8에서 9%에서 지금 18%로 2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10%대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4, 5%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일본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외에도 뭐 아시아 7개국도 견조하고 그 외에 기타 유럽 5개국이나 기타 나라들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4년의 화장품 수출이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내년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전년비 52% 성장을 했고 일본도 26% 성장 그리고 아시아 7개국이 19% 성장을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5개국도 50% 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아시아 7개국, 유럽 5개국, 기타 지역이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실적이 작년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24년 한국 화장품 수출 주 지역별 성장률인데 보시면은 보세요. 미국이 51% 성장했죠. 그다음에 유럽 5개국 50%, 기타 43%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도 20% 정도 다 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주요 카테고리별 성장률인데 작년에는 특히 이제 가정용 미용기 성장률이 84%, 뭐 APR 같은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성장세가 보였고요. 마스크팩도 34%, 이례적으로 마스크팩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네요. 많이 주고 있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도 26%, 기초도 뭐 19% 이렇게, 용기도 12% 대부분 이렇게 성장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5개 종목, 그리고 미국에서 1천만 원 보조금 대상 포함 소식 등의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입니다. GV70,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 다음에 EV6, EV9, 이렇게, 현대차, 현지 생산 모델, 전기차 모델 5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모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조금 지급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네시스 GV70은 23년 한 차례 지급 명단에 포함됐지만 보조금 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차종이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수요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가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됐다 볼 수 있겠고요. 하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말부터 조지아 주에 있는 메타 플랜트 공장과 기아의 조지아 공장 등에서 해당 차종을 본격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현지 생산 이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와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주가들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눈에 띄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현대글로비스가 PCTC 계열 운임 공시 관련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오늘 이야기 내준 것인데, 현대차 기아와의 PCTC 계약 갱신 도래에 따라 24년 12월 31일 운송 계약 공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합산 총 계약 금액은 6조 7천억, 계약 기간은 5년, 배선 비율은 50%입니다. 2021년도에 12월 28일 현대차 기아 합산 총 계약 금액은 1조 9,6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배선 비율은 60%였거든요. 그래서 이전 계약 대비 이걸 보여주는 표인데, 상상인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전 계약 대비 연평균 계약 금액은 65%나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배선 비율 변경 고려 등을 한 연간 평균 PCTC 물동량 고려한다면 인상폭은 약 72%로 상당히 높게 이렇게 인상폭이 됐습니다. 20에서 30% 인상폭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열 운임 인상 고려를 한다면은 25년 예상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1천억까지 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띄게 아웃퍼폼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2 글로벌 흥행 지속 때문에 영상 콘텐츠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2월 26일 날 공개됐던 공개 7일째인 1월 1일 기존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12월 27일부터 6일 연속 전 세계 1위 및 5일째 93개국 모두에서 정상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오징어 게임 2의 시청 시간은 4억 8,760만 시간으로 집계되면서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흥행을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시즌 1이 제작비 250억을 투자해서 약 1조 원의 수익을 냈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시즌 1이 1위를 차지하는데 8일이 걸렸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시즌 2의 예상 수익은 최소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넷플릭스가 국내 모 조사 단체가 발표한 오징어 게임 2의 개별 작품 수익률 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제작비 대비로 해서 상당히 높은 이익을 또 추산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콘텐츠, 영상 콘텐츠가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죠. 자, 7번째입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 기대감 등의 방산주가 올라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청사에서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5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360조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을 나서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28년까지 5년간 인프라, 그 다음에 원전,
방산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95조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7월 밝힌 관련된 수출금융 지원 규모 8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또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방산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면 나토 쪽에 지금 GDP 대비 2% 정도의 그 방산비 지출 관련된 기준을 나토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맥스 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방산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겠다 밝히고 정부는 수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조 1천억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산 펀드 등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면서 방산주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좋아지니까 방산도 같이 좀 연계해서 산업재에서 같이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권주자 적합도 30% 독주 소식이 있으면서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같이 오늘 대선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차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점 정치 테마주는 일단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새해 첫 방송입니다. 조금 늦게 방송 시작해서 좀 죄송하고요. 내일부터 웃는 모습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